제가 신정영학파 강연을 꽤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6번째인가 7번째인가 네네. 있습니다. 뭐 인기 강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모조 인기 강사. 감사합니다. 제가 에너지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첫 번째는 팩트에 기반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균형이 중요하다. 그 맥락에서 오늘 크게 벗어나진 않고 다만 오늘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하고도 정확하게 2주가 지났고요. 아마 이번 달 말까지 조각이 마무리돼서 새로운 장관들이 이제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앞으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어떤 도전들을 넘어가야 될지 그리고 그 도전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아직 매우 구체적인 그 어젠다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인수위와 비슷한 이제 그 국정 관련 위원회가 현재 이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대선 기간 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이 정리되면은 경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실용적인 자세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켜보자라고 이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5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AI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 혁신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금 중국의 도전 때문에 한국의 어떤 산업 전반적으로 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많이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특히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 뭐 문화 이런 것 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좀 성장 엔진을 켜보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가 많이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제 지난 정부는 원자력을 많이 강조했죠. 네, 이 새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지만 재생에너지의 핵심 키워드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여러 번 강조했고요. 에너지 고속도로와 아리백 산업단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해소를 하고요.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이 3가지 목표를 합쳐서 하나의 정책적인 컨셉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고 아리백 산업단지를 하자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 이게 매우 이제 구체화될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에너지 고속도로가 도대체 뭐냐? 사실 실체가 정의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번 대선에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고 지난 대선에도 나왔었는데 그때도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에너지 고속도로 도대체 뭐냐? 근데 현재까지 최근까지의 버전이 이겁니다.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 플러스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제도를 개편해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제도 개편 플러스 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아리백 산업단지를 지방에 구축하겠다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굉장히 이제 잘 정리를 31PWC가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국내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좋은 어떤 지역은 이 남쪽입니다. 태양광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풍력하기 좋은 여건은 이제 이 서남 쪽이거든요. 이쪽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일부는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경기 남부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국토를 이렇게 삥 둘러서 U자형의 거대한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한다라는 하나의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년까지 서해안의 에너지 고속도로, 이제 고전압 직류 송전이라고 합니다. HVDC라고 하는 이걸 건설하겠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동해안에서 남해안에서 서해안에서 이렇게 바닷가를 삥 둘러가는 그런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하고 그 전력망과 연계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지역에 새로운 산단들을 구축하고 이 산단들을 아리백 산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일으키겠다가 이제 지금의 현재까지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다음에 제가 집중적으로 할 얘기가 뭐냐? 이 계획이 실현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만든 전기가 과연 산업체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가격이냐? 또 이건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또 이 시간까지 만들 수 있느냐 등등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원자력이 아니면 그 전기를 충당을 못 한다고 하는데 이 계획은 그런 걱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가 뭐 간헐성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는 안 맞다고 하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거냐? 혹은 산업체들이 너무 전기값이 비싸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특히 미국으로 간다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등등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이슈가 있어요. 근데 에너지라는 것이 정치 제도와 달리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어제까지 문제가 오늘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 문제 그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그 논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그 정부의 제도에 대한 개념을 세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본 법과 계획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향후 15년 동안 전기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전기를 보내가지고 쓸 건지를 크게 이제 잡습니다. 2년마다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이 계획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계획에 따르면 이미 2038년에 우리나라는 원자력 전기가 얼마, 석탄 전기가 얼마, LNG 전기가 얼마, 재생의 전기가 얼마 다 세팅해 놨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이상하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2038년까지 벌써 계획을 다 세웠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발표된 건가요? 이거는 작년 말에 발표됐고요. 이제 실제 올해 초부터 이제 하고 있는 계획인데 그 왜 이런 계획을 돌리고 있느냐? 첫 번째는 어떤 발전기들은 계획을 세워서 준공되는데 15년이 걸립니다. 대표적인 게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원전은 지금 짓자라고 해서 15년 후에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그거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발전기가 있다고 해서 그 전기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발전기가 있으면 그 전기를 수송할 수 있는 송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송전망도 지금 한전의 표준 공기는 8년에서 9년인데 이 8, 9년 가지고 안 맞아서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을 미리 그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급할 때 갑자기 발전기를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계획이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보는 게 좋다라는 게 내용이 아니고 구조가 좋다고 보는 게 요즘 미국이 이제 전기가 없어서 난리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왜 난리냐? 미국은 이런 계획이 없어요. 미국은 사업자들이 지역별로 이제 알아서 하는데 물론 이제 공공기관과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아웃룩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뭐 누가 책임을 주고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항상 어떤 식이냐면 급한 사람이 빨리 전기를 받고 싶어서 막 정부를 압박합니다. 요즘 그게 AI 회사들인 거예요. AI 회사들이 야 우리가 당장 데이터 센터를 좀 해야 되는데 전기가 없다. 전기를 다오. 막 이러니까 그게 미국에서 이제 공론화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규제를 빨리 철폐하고 진행을 시키자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상으로 미국도 규제 천국이에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구리광산 하나가 새롭게 이제 인가를 받았는데 신청하고 인가까지의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요? 35년. 네, 너무 약간 익스트림한 경우시고. 네. 20년. 20년. 예, 그 중간 정도입니다. 25년? 네. 28년 걸렸어요. 근데 그 28년도 모든 허가가 다 나온 게 아니고요.
가장 처음 필요한 시작 허가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도 어떤 의미에서는 발전소 하나 짓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알박기도 하고 배째라도 하고 뭐 데모도 하고 소송도 하고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장기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가 바뀌어서 정부가 딱 볼 때 이 계획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 비중이 너무 낮다. 지금 11차 때 가운데 요 21.6%가 발전 양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이 지나도 정부의 계획은 2030년 기준입니다. 2030년 기준으로 정부의 계획은 신재생 쪽에서 나오는 전기 양이 21.6%니까 뭐 아리백 산업단지 이러고 뭐 재생에너지 가자 하고 해서 굉장히 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기존 계획은 5분의 1 정도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정부의 일부 사람들은 이 계획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거 급격하게 높이고 석탄을 더 빨리 줄여야 된다. 그러면 이제 12차 계획 때 반영을 해서 이 계획이 세팅이 돼야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38년 이후가 12차인가요? 이제 12차는 25년에 나올 건데, 26년에 나오는 건데, 그 기준 더하기 15년이니까 41년까지 혹은 40년까지의 전망인 거죠. 발표 자체는 26년에 나온 거군요. 네. 근데 2년에 한 번씩. 네. 근데 이제 이건 사실 이 계획은 약간 프랙티컬하게 정부가 빨리 하면 빨리 할 수 있고 지금 조금씩 늦어졌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정부가 예를 들어 25년 말에 12차 내 이럴 수도 있고 적어도 26년 상반기에 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쟁과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결과로 굳어지는 것은 12차 전기본에서 확정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 잠깐 보면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사실 많이 증가했어요. 10년 전에는 재생에너지가 이 초록색이 재생에너지인데 이게 원별 설비가 있고 그 발전 설비 비중이 있고 발전 양 비중이 있습니다. 설비라는 거는 발전기의 용량이고 발전량은 그 용량을 얼마나 써서 실제 전기가 나왔냐는 건데 잘 보면 재생에너지는 설비 비중은 높지만 발전량은 높지 않아요. 왜냐? 효율성이 아니고요. 태양광은 밤에 발전을 못하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발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률이라고 개념을 씁니다. 설비가 있는데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률 개념에서 원전은 80에서 90% 사이고요. 뭐 석탄 발전기는 조금 더 낮고 가스 발전기는 더 낮고 재생에너지는 더 낮고 이런 이제 위계 그 하이라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지금 약간 그 헷갈릴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갑자기 발전량이 늘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이용률이 낮습니다. 특히 태양광은 한 20% 언더고요. 20% 미만이고요. 풍력도 3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같으면 태양광 4기가가 생산하는 전력과 원전 1기가가 생산하는 전력은 비슷하거나 원전이 더 많다. 전기 양은.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오류가 예전에 문 대통령께서 이제 신안에 가가지고 신안에 이제 그 해상풍력 단지 6, 7기가 이렇게 허가 내서 착공도 아니고 사실 그냥 허가 기념식이었는데 기념식 가서 발언하셨잖아요. 이게 원전 6개, 7개를 대체한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거를 이제 좀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재생에너지의 단점은 설비 용량 대비 전기 생산량이 작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짤 때 절차가 있습니다. 수요를 전망을 하고요. 이 수요 전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15년 후에 예상되는 수요가 이만큼인데 지금 있는 발전기로는 많다, 적다, 더 지어야겠다, 더 지으면 어떤 발전기를 지을까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이 계획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에 따라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전 사업은요, 민간이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이 통제합니다. 관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 발전기를 못 짓는데 여기서 벗어난 발전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소형 태양광이에요.
소형 태양광을 여러분이 하고 싶으시면은 11차 정기기본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냥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가스 발전기를 하고 싶다? 정기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많이 이제 논쟁하는 게 뭐였냐면 이 수요 전망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장기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지금 올해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이 1%입니다. 1%. 네, 1%. 사실 옛날에 우리가 일본을 되게 비웃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한 2%, 3% 성장하고 일본은 1% 성장하니까 야, 일본은 죽었다 그랬는데 사실 올해 아마 결과가 나오면 다 놀라겠지만 우리랑 일본이 역전될 것 같아요. 경제 성장률이. 일본은 다시 올라가요? 일본은 바닥을 찍고 이제 일자 중반을 많이 찍고 있어요. 뭐 1.3%, 1.4%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 1% 예상되고요. 이게 지금 반등 못하면은 내년에도 1% 중반 정도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만 돌아오면 이게 왜 중요하냐? 전력과 에너지 수요를 좌우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사람들이 약간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현재의 전력 수요가 있고 AI, 전기와 전기차 등등등 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왜냐? 산업이 바뀌면은요, 옛날 산업은 망해서 없어집니다. 문을 닫아요. 지금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이게 뭐 5기가, 10기가 전기를 먹을 거니까 수요를 더 잡아야 된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래된 전기를 쓰는 제철소가 문을 닫고 오래된 전기를 쓰는 낡은 빌딩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럼 걔는 전기를 안 쓰거든요. 즉, GDP 성장률이 떨어지면 전기 사용량과 경제에 수반되는 에너지 사용량이 떨어집니다. 이게 일본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심지어 미국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기화와 AI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트렌드인 건 맞는데 이 트렌드 때문에 전기를 엄청나게 앞으로 많이 쓸 거냐? 그건 몰라요. 모르고 근데 모르는데 많은 이제 이 발전 사업자들은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전기는 앞으로 굉장히 무조건 많이 필요합니다만 얘기해요. 왜냐? 그래야만 발전소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에 끝없이 나오는 전기가 모자란다, 전기가 부족하다, AI 시대에 전기 때문에 난리다. 그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 얘기예요. 미국 얘기. 우리나라는 발전기가 여기 보시다시피 어떠한 상황에서도 22% 이상의 여유가 있게끔 다 계획이 돼 있어요. 발전기는 지금도 많아요. 발전기 지금도 많고요. 발전기 이 22%의 개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전기가 가장 많이 쓰는 그 기록이 100기가를 썼어요. 100기가와트 순간. 근데 100기가와트 전기를 쓸 때도 그 돌릴 수 있는 발전기는 이론적으로 122기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22기가 중에 일부는 예방 정비하고 고치고 수리하니까 일부는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쓸 때 보통 발전기들이 110기가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0기가 중에 100기가가 발전을 해서 수요를 메꾸겠죠. 그 문제는 그 100기가 쓰는 날이 그럼 1년에 며칠이고 몇 시간이냐? 1년에 하루고 2시간이에요. 1년에 하루 2시간을 위해서 발전기 허가를 주고 그 중에서 여유를 주고 발전기를 운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발전기들은 팽팽 노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나라 이번 오늘 같이 날이 흐리고 이런 날은 노는 발전기가 한 30기가 있어요. 40기가 놀아요. 근데 그 노는 발전기도 허가를 줬잖아요, 옛날에.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게끔 계속 일정하게 돈을 줍니다. 어떻게? 전기요금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하나의 중요한 구조는 이런 충분한 설비들, 어떻게 보면 좀 과잉한 설비들을 유지하기 위한 숨은 비용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러한 피크 수요를 채우는데 좀 엇박자가 나는 발전 설비가 막 추가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발전 설비는 이 구조에 도움을 줄까요? 안 줄까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태양광 풍력이에요. 자,
100기가를 기록한 가장 우리나라 수요가 높았던 날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날 새벽이었거든요. 그때 난방을 키느라고 사람들이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100기가를 찍었는데 그때는 재생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태양광은 일단 없고 풍력이 일부 도움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다행히 태양광이 많이 도움을 주거든요.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름에 에어컨 많이 틀 때 우리가 태양광 없었으면은 피크가 이번에 115기가 찍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근데 태양광 때문에 95기가로 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간 건데 문제는 이러한 기존의 메커니즘과 태양광 풍력은 서로 안 맞아요. 예,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을 늘리길 원하지만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전력 시스템을 돌리는 구조에서 태양광 풍력한테 적당하게 보상을 해줄 메커니즘이 안 맞아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태양광 풍력에게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이 구조랑 딱 맞지를 않으니까. 근데 그 보조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서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태양광 풍력 전기를 일단 사줘야 되는 한전에 불만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이 무한하지 않죠. 한정된 재원에서 얘한테 보조금을 주면 남이 보조금을 줄겠죠. 그래서 가장 그 보조금에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의존해왔던 또 다른 발전원이 태양광 풍력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겁니다. 그게 뭘까요? 원자력이에요. 네. 원자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정부가 부지를 주고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면 한수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책임져요. 그건 전 세계 다 똑같아요. 왜냐? 원자력 사고라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 커버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산업은 민간 기업이 하든 국가 기업이 하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여러 가지로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해왔어요.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렇게 정부가 잘 이렇게 그동안 20, 30년 동안 애지중지해서 원자력을 잘 키워와서 우리가 잘 이용했는데 태양광 풍력이 들어와서 점점 야금 그걸 가져가니까 원자력 입장에서는 이제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이 11차 계획조차도 원전 입장에서는 사실 23년과 38년에 보면은 용량 차원에서는 이 용량은 원전이 한 8기가 정도 늘게 돼 있어요. 24.7기가에서 35기가. 그러니까 원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 팩트는 원전 늘어나는데 재생에너지가 워낙 많이 느는 거죠. 30기가 재생에너지가 122기가로 늘린다고 하니까 예, 용량이 대폭 늘어난다. 원전의 재생에너지가. 그럼 이렇게 많이 재생에너지 늘릴 때 뭐가 이슈냐? 개통이 많이 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통을 거의 개통이 전력 개통이요. 네네, 송배전망. 그러니까 그게 2배 이상 늘어야 돼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은 재생에너지를 매년 7.5기가와트씩 늘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환경부 장관 후보자께서 발언하신 게 10기가 이상 늘려야 되겠다. 그걸 목표로 하겠다. 네, 그러면은 38년에 122기가가 아니고 150기가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전력 개통이 대폭 늘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시는 집 앞에 송전탑이 생길 수 있고 전기선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태양광 위주로 우리나라가 태양광이 지금 한 30기가 넘고요. 풍력은 한 2기가 있거든요. 이거를 너무 이제 풍력이 적으니까 풍력을 더 늘리고 태양광은 좀 천천히 늘리겠다. 이것이 11차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력은 주로 해상 풍력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남해안에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많이 건설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곧 이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의 전기를 가져오기 위한 설비입니다.
근데 이슈는 뭐냐? 발전량으로 보면 원전의 비중은 계획상 30%에서 35%로 약간 늘고 크게 변화가 없고 재생에너지는 50TWh에서 거의 4배가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석탄하고 LNG는 발전량이 거의 절반 혹은 3분의 1로 가까이 줄죠. 이걸 뭘 의미하느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런 발전기를 지어놓고 그냥 문을 닫게 할 수 없어요. 발전기를 닫으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 발전기 처음에 누가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자 보고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뀌었으니 너 문 닫고 집에 가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독재 정권이고 이건 공산주의에서는 하는 거죠. 민주정부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이슈였어요. 특히 유럽에서.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 발전소한테는 네가 환경에 CO2를 많이 배출하니까 네 전기는 네 원가가 100원이면은 환경 관련된 탄소 배출 비용 100원 더 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전기 비싸잖아요. 전기가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발전소들이 내가 장사가 안 되네. 이렇게 가면 나는 굶어 죽으니까 어떻게든 바꿔야겠다 해서 스스로 점점 설비를 줄이고 사람을 줄이고 해서 나갔어요. 그렇게 시장에 나갔고 그렇게 모은 탄소 그 관련된 비용을 가지고 걔네의 전환을 지원해 준 거예요. 어떻게 전환을 지원했느냐? 그 사람들이 해상풍력을 한다 그러면은 지원해 준 거예요. 우리가 너 해상풍력 해? 오케이. 내가 네 해상풍력 하면은 그 전기 사줄 테니까 열심히 해. 돈을 돌린 거죠. 사실 그런데 중국 같으면 훨씬 간단하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석탄 기업한테 너 석탄 발전소 여기서 하지 마. 너 저기 가서 풍력 사업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랜지션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국가별로 정치 체계마다 난이도가 있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천국이니까.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석탄 발전소가 공기업들이 많이 하지만 공기업의 노조들은 걱정이 많은 거죠. 내가 이 발전소에서 지금까지 일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 새 정부가 석탄 발전소 10년 안에 다 문 닫아? 나 어떻게 되지? 나 바리스타 해야 되나? 나 뭐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돼야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전환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석탄 발전소도 그렇고 LNG 발전소가 더 큰 문제예요. LNG 발전소는 지금 계속 짓고 있거든요. 석탄은 더 이상 짓지는 않지만 LNG는 지금 짓고 있는데 계획에 보면 발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요. 그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발전소는 느는데 발전량이 준다. 개별 발전소의 전기 생산량이 3분의 1, 4분의 1로 줄게 되면 발전소 장사가 안 되고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러면은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기요금을 올려가지고 그 발전소들한테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게 돈을 주든지 아니면 미안한데 너 그냥 자력갱생을 하고 폐쇄를 시키게끔 방치하든지 아니면 영국처럼 탄소세를 걷어서 그들이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든지. 근데 지금 우리는 현재 이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재생에너지 하자. 한쪽에서는 원자력 하자. 그런데 사실 현재 이 전력 시스템을 돌리는 중추인 석탄과 LNG 발전은 뭐 잘 모르겠다. 너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건 공정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큰 정치적으로 이제 반대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상황이었고 이제 핵심적인 이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대응입니다. 새 정부가 AI를 엄청 강조하고 있죠. AI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잠재력이 있어요. 저도 지식 노동자로서 많은 작업을 하는데 이제 AI를 쓰고 안 쓰고의 생산성 차이는 말도 안 되게 커졌습니다. 엄청 편리한데 이걸 잘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뭔가 성장의 엔진을 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산업이 어마어마한 돈 싸움입니다. 얼마나 큰 돈 싸움이냐. 일주일 전에 페이스북 그 메타라는 회사죠. 하이페리온이라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이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맨하탄만 해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 맨하탄만 한데 이 데이터 센터 전체 규모가 5기가고요. 이 데이터 센터 5기가짜리를 짓기 위한
센터 자체와 안에 서버까지 다 해서 얼마를 투자한다 했을까요? 감이 안 오세요? 얼마? 네. 윤 기자님, 얼마 투자한다 했을까요? 네. 1000조. 1000조. 아니, 원. 1000조 원. 백경에 네. 미국을 사겠네.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1000조를 투자해서 하이페리온 데이터 센터 5기가짜리를 한꺼번에 만들진 않아요. 1단계가 1기가, 그 다음에 3기가, 5기가 가는 건데, 이제 메타가 요즘, 그래서 뭐 메타가 요즘 이제 막 이 소위 돈질에 불을 붙였죠. 그래가지고 요즘 메타가 뭘 하고 있냐면 그 기네스북 기록을 다 깨고 있어요. 무슨 기록이냐? 한 개인한테 주는 샐러리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이제 그 금융하는 분들 중에 그 헤지 펀드 매니저 중에 한번 좀 많이 받으면은 그 연봉이 한 3조, 4조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3조, 4조, 진짜로. 그 왜냐? 자기가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의 30%를 받아가는 계약을 했으면 펀드가 10조 걸면 자기 3조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샐러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빼고 회사가 그냥 정말로 월급이라고 주는 거, 그 기록을 요즘 메타가 다 깨고 있는데 최근에 고용한 사람들 중에 연봉이 3천억이 있어요. 3천억. 연봉이 3천억.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7명 고용했어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초고성능 AI를 만들겠다 이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뭐 돈도 있고 사람도 막 그렇게 데려와서 하겠다 하는데 발목이 잡힌 거죠. 뭐냐? 미국에 전기가 없어요.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미국에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미국 전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난 20년간 전기 사용량이 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빅테크 중심으로 뭐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쏟아붓고 사람들을 채용해서 야, 무조건 최대한 빨리 초고성능, 초거대 AI 모델 만들어! 이러고 있는데 답이 뭡니까? 전기가 없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못 짓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빨리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니까 가스 발전소를 새로 발주하려니까 가스터빈 재고가 없어요. 가스터빈 지금 주문해도 29년에 나와요. 터빈이. 그러면은 발전소, 그 발전소 전기 언제 받겠어요? 너무 늦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똑같아요. 재생에너지도 변압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전기를 못 받아요. 그것도 안 돼. 그런데 잘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중에 지금 놀고 있는 데가 있어. 가서 이제 물어봤지. 너 왜 노냐 그랬더니 내가 생산하는 전기 원가가 110원, 120원쯤 되는데 이 가스가 요즘 미국이 너무 싸져가지고 시장 가스 전기 가격이 80원이에요. 나는 생산하면 적자예요. 그래서 그냥 문 닫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다시 저 설비 고쳐라.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리고 나랑 계약하자. 내가 네 전기 너 원가가 120원이지 130원 사줄게. 그렇게 해서 계약을 새로 하고 있어요. 이 뉴스를 잘 이해해야 돼요. 기존 원전이고 기존 원전 중에 경제성이 떨어져서 앞으로 이제 문 닫아야겠다 생각하는 원전들을 다 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빅테크들이 그중에서 이 빅테크들이 내가 받쳐줄 테니까 대형 원전을 새로 지어라?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빅테크가 원전의 어떤 르네상스를 다시 백업한다? 이건 약간 어폐가 있어요. 빅테크는 지금 전기가 너무 급해요. 진짜로. 너무 급해. 아까 말씀드린 1000조를 투자하겠다는데 뭐 그까지 전기 돈 얼마 주는 거 뭐가 문제야. 근데 그런 빅테크조차도 신규 대형 원전은 조심스러워요. 왜냐? 언제 지을지 몰라,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에 가서 신규 대형 원전을 내가 짓겠다 하면 이 전기가 5년 후에 나올지 10년 후에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AI 발 원전 르네상스, 원전 수요라는 것은 약간
과장돼 있다. 네, 과장돼 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정부는 이 이슈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신규 원전 왕창 지어야지. 내가 규제 다 없애주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게 해줄게 했고, 어제 이제 여기에 호응을 해서 웨스팅하우스라는 이제 원전을 옛날부터 많이 했던 회사가 2030년까지 10개의 원전을 어떻게 하겠다? 발표했어요. 발표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참 국내에서 희한한 오보가 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기사가 2030년까지 웨스팅하우스가 10개의 원전을 짓겠다 발표했는데, 영어 기사 원문에는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착공이에요.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되느냐? 말이 없어요. 그 기사에는. 웨스팅하우스 기사에는 말이 없어요. 실적은 10년에서 12년 걸렸어요. 미국에서 원전 착공을 하면 준공되는데 10년에서 12년 걸렸어요. 뭐 많이 줄이겠죠. 지금 노력하니까. 하지만 지금 신규 원전을 내가 짓겠다고 결정해도 그 전기는 아무리 빨라도 10년 후에 나옵니다. 그럼 빅테크 입장에서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어떤 그 전기에 대한 갈증은 심하지만 빨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빅테크가 우리나라에 와서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를 하고 싶다, 한다 하면 우리는 뭘 줘야 되느냐? 2년 안에 그들이 원하는 뭐 1기가든 500메가든 전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줄 수 있느냐? 우리는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발전소가 남아 돌기 때문에 충분히 줄 수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 수도권에 송전망이 없어요. 수도권에는 이런 대형 전기 소비 설비가 하나 딱 오잖아요. 그러면 전력망을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수도 서울에 154kV 변전소가 수십 개가 있고요. 154kV 초고압 송전선이 수십 개가 지나가요, 지금 밑에. 우리는 모르고 살 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네, 다 지화했어요. 너무 많아요, 이미.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자기들끼리 막 간섭을 일으켰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수도권에는 데이터 센터 짓기가 어렵다. 지방에 가라, 이거, 지방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방에서 안 갈라 그래요. 왜 지방에 안 갈라 그럴까? 데이터 센터 하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지방의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지었을 때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약간 오늘 거랑 벗어나는데, 우리나라 광통신의 허브는 광화문이고요. 두 번째 허브는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부산과 광화문을 벗어나면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지방 가기 싫어하는 거고. 부산 원전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해외 나가는 광통신 접속점이 다 부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방에 가면 그런 것들 풀어주고 해야 되지만 지방의 데이터 센터는 그렇게 황당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도 지방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미국의 초거대 데이터 센터는 다 지방이에요. 이미 미국도 우리의 상황이 똑같거든요. 기가 단위의 전기를 도시권에서 구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그나마 지방에 가기가 좀 쉬운 건데, 반도체 공장을 지방으로 옮긴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미국은 석탄도 다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하도 전기가 부족하니까. 석탄 발전소는 아까 같이 내일 문 닫아야지 했던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 더 쉬운데 아직 빅테크 중에 석탄 발전소하고 계약한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빅테크도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렇죠. 미루고 있는 거죠. 근데 AI로 인한 전기 관련된 이슈는 AI 수요가 AI 반도체 수요를 만들죠. 그러니까 AI의 메타가 이렇게 막 투자한다고 하니 누구 주식이 오릅니까? 엔비디아 주식이 오르죠. 엔비디아 주식이 오르면 누구 주식이 오릅니까? 하이닉스 주식이 오르죠. 네. 하이닉스 주식이 오르면 그 다음에 어디 주식이 오를까요? 한전 주식이 올라요.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네. 투자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한전을 사야 되겠네. 근데 이미 늦었다고. 네. 왜 AI 수요가
AI 반도체 수요로 연결되고 또 전력 수요 연결되는 이 구조에서 이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AI라는 서비스 자체가 현재로서는 전기를 너무 많이 써요. 내가 구글한테 뭔가 쿼리를 넣으면은 0.3Wh를 썼어요. 기존의 구글 검색은. 근데 이것을 AI 기능이 통합된 구글 검색을 넘어가면은 거의 20배 이상 전기를 써요. 예. 여러분이 챗 GPT에 가서 내 사진을 주고 이걸 지브리풍 바꿔줘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위해서 물 끓이는 거하고 전기를 뭐가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지불이. 지브리가 물 한 통 끓인 거 전기 더 써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집에서 약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내가 사진을 한 20-30번 고친 거예요. 지불이 사진을요? 아니, 이제 뭘 시켰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물을 수십 통 끓인 거예요, 전기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오픈 AI가 그런 호소를 했죠. 여러분이 지브리 사진 좋아하는 건 감사한데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간단한 장난 같은 거지만 막대한 전기 사용이 백업이 돼야 되는 거고 이미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은 내년 되면은 일본을 넘어갈 걸로 예상돼요. 일본 이상의 전기 쓴다. 2030년 되면은 웬만한 국가 단위 전기 이상으로 쓸 것이다.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전기를 많이 쓰는 서비스인데 이 전기를 어떻게 빨리 공급하냐가 향후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거와 덧붙여서 AI 때문에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다고 현재 기대되죠.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경기 남부에 대규모 이제 반도체 공장들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TSMC 같이 기존의 메모리만 우리가 했던 게 아니고 연산 칩을 만들자. 외국에 주문 들어오면 아주 고성능 반도체 만들자. 그 반도체 공장들의 예상 전기 수요가 16기가예요. 자, 우리가 피크로 쓸 때 전기가 100기가인데 피크로 쓰는 전기의 16% 전기를 사용하는 거대한 공단을 수도권에 만들자. 이것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이에요. 이 전기가 과연 충분히 어떻게 공급될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공급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송전망 건설 시간 못 맞추니까 1단계로는 이 안에다가 LNG 발전소 6개를 만들자. 그 다음에는 저쪽 강원도 전기를 송전망이 완성되면 내가 갖다 줄게. 그리고 3단계로 저쪽 이 호남권 전기를 내가 HVC로 갖다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16기가라는 전기를 갖다 주겠다고 전 정부가 약속을 했는데 이 계획이 현재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어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16기가나 되는 전기를 쓰는 이 반도체 공장에 투자되는 돈은 예상이 지금 500조예요. 500조를 여기다 투자하게 돼요. 네. 네. 500조가 투자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근처에 살게 되겠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살게 되겠죠. 그러면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기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송전선을 수백 킬로를 건설을 해야 되고요. 이들을 위해서 발전소는 다 어디 있습니까? 다 지방에 있어요. 그러면 지방이 극단적으로 식민지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에 불편한 발전소 짓고 송전선 짓고 그 전기는 다 수도권에 가서 수도권 집값만 올라가겠네? 수도권만 더 잘 살겠네?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가 아까 얘기했던 좀 돌아가가지고 이 정부의 수도권 집중 해소 플러스 신성장 동력 플러스 에너지 전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경기 남부 반도체 계획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다 인프라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실행 가능한 계획이냐,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이렇게 심화시킬 계획을 과연 허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줄다리기는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그 중에 일부를 옮겨라 이거예요. 옮겨라. 너네가 전기 하니까 전기 있는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미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원래 경기 남부가 아니고 구미랑 경기 남부랑 경합했었거든요. 중요하게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구미로 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원전 근처인 경남으로 가라 이런 얘기도 있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으로 가라 이런 얘기도 있죠.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현재 이제 말을 아끼고 있어요. 아끼고 있고, 어제 SK 최 회장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공장 옮기는 거는 일단 얘기 안 하고 수도권의 전기료를 올리고 지방의 전기료를 낮춰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은 했죠.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은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 압박을. 그다음에 이제 아직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슈가 일단 정리가 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이 계획은 실현되기 쉽지 않아요. 눈에 뻔히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건 놔두고 나머지 뭐 옮기라고 옮기겠습니까?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근데 이제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악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것이 현재의 전기요금 이슈입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계속 올랐어요. 네,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한 킬로와트아워당 한 100원 정도 했어요. 그냥 그 감으로. 지금은 한 200원 합니다.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일이 이제 좀 어려워진 게, 우리랑 가장 요즘 많이 경합하는 그 국제 경쟁이 옛날에는 일본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비쌌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리하다 생각했고,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 전기료가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유리했었어요. 근데 현재는 일본이 우리하고는 더 이상 국제 경쟁을 하지 않아요. 이제 서로 좀 엇갈리게 됐고, 우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누굽니까? 중국이죠. 중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좀 이게 복잡한데, 우리보다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싸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보다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싼데 아리백이 매우 쉬워요.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중국은 산업용 전기가 우리보다 싼데 거기다가 아리백을 위한 어떤 인증받기가 매우 간단하다. 재생에너지가 엄청 많으니까. 우리는 중국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비싼데 아리백 인증이 매우 어렵다. 이러면 이제 어느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불리해지느냐? 어려운 거는 그 재생 인프라가 약하기의 힘인 건가요? 아니, 재생에너지 공급 자체가 부족해요. 공급 자체가. 네. 그러니까 중국은 재생에너지가 이미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재생에너지 기반의 연료부터 해서 5만 개 다 나오고 있고, 우리는 재생에너지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부의 어떤 보조금 제도에 딱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 아리백에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리백으로 전기를 팔면 한 180원에 팔 수 있는데 정부의 보조금세 제도로 가면은 200원 이상 돈을 받거든요. 그럼 누가 기업 아리백에 전기를 팔겠어요? 내가 딴 거 정부 보조금만 돈 더 받는데. 그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 제도에 관련된 표가 한 50만 표 있어요. 정동영 장관도 그 제도가 좋으니까 본인 가족들이 열심히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내가 돈이 있으면 강남 아파트에 투자를 하든 뭐 하이닉스 주식 투자를 하든 태양광 투자를 하든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한테 갑자기 와서 너 이제 보조금 안 줄 거고 또 기업 아리백용으로 네가 갖고는 다 돌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소원 바로 나오죠. 왜 재산권을 침해하냐부터 해서 난리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 많이 했는데 그 태양광의 대부분이 아리백 전환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환이 어렵다는 얘기는 자생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투자한 태양광들이 보조금에 기댄 태양광들이니까 보조금을 안 주고 그거를 기업들한테 네가 재생 아리백용으로 공급해 하는 순간 발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수입이 깎이잖아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붙이면 좋겠는데 기존의 제도의 어떤 잘못된 구조가 그걸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 개편해야 돼요.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 전기는 비싸고 아리백이 어렵고 중국 전기는 싸고 아리백이 되는 것에 가장 결정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유럽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은 우리가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어느 정도 중국에서 이제 보호를 받기 시작했어요. 관세 등등등. 유럽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럽 시장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강력하게 도전받고 있고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이 아리백이 한 2, 3년 전에는 민간의 슬로건이었어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유럽은 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탄소 배출량 요구 조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가 원자력을 해서 탄소 배출량을 어느 수준은 맞춰놨지만 재생에너지가 더해져야 이게 더 낮아지는데 안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미 확 낮춘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갭을 메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유럽은 어느 수준이냐? 더 낮은 상태예요. 유럽이 말하는 게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수백조 써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많이 낮춰놨어. 너 앞으로 우리 시장에 와서 물건 팔 거면은 이만큼 낮춰. 안 그러면 너 차액을 내. 이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보다 그 내는 차액이 더 적은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리백이 뭐 민간 차원의 뭐 슬로건이니까 뭐 따르니 많이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리백이라는 슬로건도 좀 사람들 혼동을 주는데 그게 아니고 국내 산업, 수출 산업의 탄소 배출량을 낮춰야 돼요. 포인트, 이제 표현을 바꿔야 돼요. 저탄소 산단, 뭐 무탄소 산단 이렇게 가야 되고 그 기준은 적어도 유럽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걸 못 맞추면은 중국한테 안 그래도 지금 치이는데 더 치일 판인데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현실은 산업용 전기요금 자체가 비싼 거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유, 나 한국에서 못하겠어. 전기도 싸고 아리백도 쉽고 인건비도 싼데 가자. 어디냐? 동남아예요. 중국은 안 가요. 중국은 더 이상 가지 않고요. 동남아로 그래서 많이 가고 그거에 가장 핫했던 곳이 이제 베트남, 그 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 노동의 지금 관계가 없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주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설비 산업들이 가니까 노동력 이슈는 사실 별로 없어요. 설비만 옮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원래 한참 쌌고 옛날에는 58원 했죠. 이게 천천히 올라서 100원 정도 하다가 확 올랐죠. 이건 이제 한전 이슈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한전 독점 체제로 전기를 파니까 국제 연료 시세와 무관하게 한전을 눌러가지고 전기 요금을 안정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22년, 23년, 22년 동안에 국제 연료 가격이 3배 올랐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오른 연료값 그대로 반영했으면은 그 2년 동안 우리가 전기 요금을 2배 이상 냈어야 했는데 안 냈어요. 한전이 그 적자를 다 떠안았죠. 그럼 한전은 뭘 하느냐? 이제 뭐예요? 이제 수금할 시간인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적자를 안고 직원들 보너스도 못 주고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욕바가지 했다. 난 이제 수금해야겠습니다. 지금 수금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S&P라는 게 이게 도매 가격인데 도매 가격이 킬로와트아워를 잘 보시면은 116원, 뭐 113원, 124원, 125원, 118원. 근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190원에 팔고 있어요. 마진이 엄청나죠? 도매 요금에 보통 25원 정도 붙이면 한전 원가거든요. 한전이 왜 이렇게 마진을 많이 붙이느냐? 이렇게 돈을 벌어서 자기가 22년, 23년에 적자를 본 거, 그때 2년 동안 적자를 70조 봤거든요. 그 적자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은 낮추고 싶어 낮추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전이 일단 돈을 좀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새 정부의 큰 고민이 이거예요. 중국과의 이 국제 경쟁이 너무 첨예하게 눈에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대기업 잘 해왔는데 지금 그렇게 안이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절박해요. 한번 밀리면 끝이고 2차 전지 보세요. 2년 사이에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에 밀려가지고 거의 지금 날아가네 만에 하잖아요. 중국의 도전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총력을 다해서 밀어주는 것은 필요하고요. 근데 마침 맞게 전기 이슈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지금.
근데 전기요금이 비싸니까 전기요금 낮춰줘야 되는데 그 키를 누가 지고 있습니까? 한전이 지고 있는데 한전이 돈을 자기도 지금 죽게 생겼으니 전기요금 낮추기가 어려우니까 고민이 많은 거고 그럼 사실 주택용이나 일반용이나 농사용이나 교육용 요금을 올리면 될 텐데 그걸 올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지 않죠. 표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이 한번 그런 말을 했죠. 전기요금을 좀 올려야 됩니다. 그거는 산업용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을 손을 좀 대야 된다. 저는 이제 새 정부가 이 이슈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전기요금이 공장들이 비싸니까 이제 전력 직접 구매라는 것을 막 시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봤던 S&P 더하기 30원 정도 더 내면 전기를 직접 살 수 있거든요. 한전을 안 거치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S&P가 뭐 118원이다. 그러면은 반도체 공장 입장에서 148원 내면 전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한전한테 사면 190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돈이 한 푼이 아쉬운데 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렇게 많이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전은 매출이 줄겠죠. 그럼 한전이 매출이 줄면 자기는 지금 수금을 해야 되는데 큰 손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 남은 손들한테 전기요금을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남은 손들인 주택, 일반, 교육, 농사는 무조건 전기요금이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쉽게 그렇게 허용할 수 없고 굉장히 뼈 아픈 얘기지만 재생에너지를 늘린다. 개통 투자를 많이 한다. 뭐 석탄 발전소에 환경 비용을 더 많이 부과시킨다. 아리백 투자를 한다. 다 뭡니까? 잘 보면은 돈 들어갈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아리백 산단을 만들어서 그 산단이 성장 엔진이 돼서 새로운 국가 경제에 모멘텀을 제공한다. 저는 이것이 약간 에너지 이상주의라 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로직이 잘 돌아갈까? 왜냐하면 아리백 산단을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공급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전기는 싸야 돼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 전기를 싸게 공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있는 전기 값도 못 낮추니까. 그럼 비싼 전기를 주고 너가 성장 엔진이 돼서 국제 경쟁을 이겨라? 이게 과연 돌아갈까? 이 간극을 어떻게 메꿀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원전으로 돌아오는 거죠. 야, 거 봐라. 재생에너지, 너네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은 싼 원전 아니냐. 그래서 기존 원전을 계속 쓰자. 이게 이제 윤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죠. 근데 이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실제 하려면 절차가 복잡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오래된 원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의사인데 그럼 그걸 과연 찬성하느냐? 그러니까 녹록치 않아요.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특히 경남의 주민들은 반대가 심해요. 경남 그 고리 원전을 가면은요, 거기에 이제 그 신도시가 있는데 그 신도시랑 원전 단지랑 직선 거리로 10k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여기 서울 신촌에서 10km면 어딥니까? 별로 멀지도 않아요. 인천까지도 못 가요, 10km면. 서울 안에 원전 단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청 정도 되겠네, 대충. 조금 더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부산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산 지 40년 됐어요.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부산 사람들 느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죠. 짜증, 그러니까 불안한 거는 뭐 둘째 치고 그러면 그렇게 원전이 너네가 좋으면은 수도권에 지어 제발 좀. 그거예요. 국회에 짓든 여의도 뭐 국회에 짓든 청와대에 짓든 SMR이 그렇게 좋으면은 서울 그렇죠. 서울에 다 지어. 그러니까 그 논의를 깊게 들어가면은 뭐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많은데 거두절미하고 원전을 수명 연장하는 거는 절차가 생각보다 무지 복잡하다. 주민 수용성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현재까지 허가가 별로 없어요. 수명 연장 허가가 별로 없고 반대 여론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두 번째는 10년 단위로 연장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설계 수명이 지나가면은 이제 싹 안을 고치는 거예요. 싹 고쳐서 안에를 새 것같이 만들거든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요, 당연히. 그 돈을 들여서 10년만 쓸 거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고치면 20년, 30년 더 써야 되거든요. 근데 법은 10년씩 허가를 갱신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년마다 이 진통을 또 겪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 찬성 받고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법을 개정해서 수명 연장 허가가 10년이 아니고 20년이다, 30년이다 이러면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새 정부의 어떤 키에 있는 정책의 키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싫어할 소리죠. 원전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그 인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럼 새로 짓는 건 어떻냐? 새로 짓는 건 아까 미국 사례가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까지의 실적을 다 보면은 평균 13년 10개월 걸렸고요. 원전 짓자 하고 전기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점점점 준공 시점이 뒤로 갈수록 건설 기간이 점점점 길어지죠. 그래서 최근의 것들이 20년 다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지 선정을 하면 그 부지에서 목숨 걸고 반대 투쟁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가 무슨 옛날처럼 뭐 밤에 깡패들이 가서 뭐 막 패고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다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동의서 받는데 5년이 걸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현재 소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포함한 선진국 대부분 국가들이 신규 원전을 짓는데 보통 20년 잡고 있어요. 부지 선정하고 준공에 20년. 방폐장은 30년에 40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신규 원전을 지금 짓자고 해서 이것이 당장의 에너지 문제를 이슈를 해결하는 데는 사실상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전이 좋고 나쁘고는 차치하고 만약에 결정을 했어요. 신규 원전을 대거 짓자. 그러면 뭐 2035년, 40년 사이에 도움 받겠죠. 그런데 그 의사결정을 우리가 지금 해서 현재 정부하고는 사실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년 단임제 정부가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옵션이죠. 그건 뭐 20년 정도를 해야지만 가능한 얘기네요. 30년 정도는. 약간 역설적인 얘기인데 사는 주민제도 아무 소용 없겠네, 거는. 약간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 에너지 정책이 정부의 손에서 약간 일부러 벗어나게 했어요. 정치권의 손을. 그러니까 테크노크라트가 알아서 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당신들이 원전을 압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알아서 사봐 했던 면이 되게 강했어요.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원전을 새로 지으려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고 방폐장을 지어야 되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송전 개통을 연결하고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한전이 개통을 짓겠다고 해서 헬기 타고 한번 쭉 보고 지도에 선 그으면 끝났어요. 그럼 그냥 짓는 거예요. 뭐 주민 반대한다 그러면은 주민 반대한다고 막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지방 경찰서장하고 군부대장 전화하면은 한 일주일 후에 알아서 다 동의서가 왔대요. 그게 IMF 전까지 세상이었어요. IMF 이후에 DJ 정부 이후에 뭐 어떤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가 되면서부터 그런 건 싹 없어졌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발전소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전력 개통을 건설하고 연결하는 일이에요. 현재 발전소는 우리나라가 충분하고요. 개통이 부족해서 있는 발전소 다 못 돌리고 있어요. 지금 동해안에 발전소가 8개가 있는데 이 8개가 다 풀로 못 돌아가요. 이 전기들을 수도권으로 다 보내게 돼 있는데 수도권으로 보내기로 한 그 송전선들이 아직도 준공이 안 됐어요. 2011년에 MB가 퇴임하는 날 동해안에 대형 석탄 발전소 4개에 대한 허가를 줬거든요. 그리고 역시
그때 2011년이니까 다들 생각한 게 10년, 12년 지나면은 개통이 완성되겠지 했어요. 아직도 완성 안 됐어요. 아직도. MB는 2013년 2월에 투입했습니다. 정확하게.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준공이 안 됐고 현재 예상도 한 2년 더 걸릴 것 같아요. 짓고 있긴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는데 송전선이 어려운 게 송전탑 예를 들어서 200개를 세운다. 200개가 다 지어져야 되겠죠. 다 연결돼야 되겠죠. 현재는 그 송전탑 200개 중에 한 7, 80%는 지어졌는데 일부가 아직 안 지어졌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서울로 들어오는 가장 최종 길목인 동서울 변전소의 접속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동서울? 네. 그래서 2027년까지는 동해안 지역 발전소들은 발전기가 있지만 전기 생산이 충분히 못할 상황이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앞에 돌아가서 이 발전소들은 다 민간이 투자했거든요. 그때 돈이 이제 좀 정부가 부족해서 민간 투자를 했는데 돈이 막 뭐 조 단위가 들었죠. 근데 발전소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전기를 보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가겠죠. 망하거나 계속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석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다 석탄이라는 거죠. 석탄. 이 4개 발전소가 굉장히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 큰 부담을 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석탄 발전소를 꺼라. 10년 안에 꺼라. 이게 정부 정책이에요. 근데 이 4개 발전소는 2013년에 퇴임하신 MB 정부,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인을 받아서 불법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지었죠. 짓고 나서 돈도 지금 잘 못 벌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정부 때문에. 정부가 개통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못 지었으니까. 그것도 열받는데 이제 2028년부터 좀 돈을 벌까 하는데 7년만 하고 다 끄래. 그럼 세상 어느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발전소 투자를 합니까? 석탄이라고 해서 색안경을 끼면 안 되는 게 이게 석탄이 아니고 해상풍력이다. 태양광이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야, 하지 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보상한 재원을 누가 내느냐. 이게 정확하게 7년 전부터 문제가 됐어요. 7년 전부터. 이거 발전소 짓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가서 중단시키고 보상금을 주는 게 낫지. 이거 놔두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했는데 이제 결단을 못한 거죠. 못한 거죠. 7년 전이면 문재인 정부 초기인가요? 네. 결단 못하는 게 문재인 정부 특징입니다. 제가 그때 정확하게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7년 전에 글을 썼거든요. 지금이라도 중단을 시키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너무나 뭐라 그럴까 뜨거운 감자니까 사람들이 다 이거는 밀어두고 아름다운 뭐 해상풍력 가서 세레모니하고 탈원전하고 이 돌아와서 다 우리 세금 부담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이거는 정부가 그럼 해결해라. 어떻게 합니까? 세금으로 해결한다. 그럼 다 우리 세금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느냐. 지금 새롭게 짓는 LNG 발전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정부가 공기업들의 석탄 발전소를 끄고 대신 LNG 발전소를 짓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LNG 발전소가 미래에 가동률이 떨어져가지고 돈을 못 버는 시설이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에너지 정책은 약간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의 어떤 정책 방향으로 커버 안 되는 스패닝 그 타임라인이 길다 보니까 그런 좀 긴 시각에서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고 이번 석탄 요 4개 석탄 발전소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첫 번째 아까 얘기 드린 첫 번째는 이제 원전 수명 연장 그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요 석탄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를 해결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상당히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다음에 이제 호남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해서 수도권에 보내자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겠다 하는데 이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밑에 이 선로가 총 7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2개 선로가 있는데 이 2개를 만들기 위해서 세월이 오래 걸렸는데 이 2개보다 훨씬 큰 규모로 육상선로 3개랑 육상선로 5개랑 해상선로 2개를 신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아까 계획한 연간 7.5기가의 재생에너지를 새로 짓겠다. 그럼 그 전기가 어디로 가느냐? 수도권으로 간다. 수도권으로 가려면 송전 개통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지금은 2개인데 7개를 더 지어야 된다. 몇 년 안에? 5년 안에.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네,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좀 이렇게 애매한 말로 뭉뚱그려 놨지만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5년 안에 짓기도 힘들 뿐더러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돈과 절차와 그 주민들의 설득과 작업이 필요한데 어떤 패턴이 반복되냐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이렇게 세팅하는데 1, 2년 걸려요. 그래서 막 해. 그럼 막 일이 진척되면서 막 갈등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다 대선이 와요. 대선이 오면 또 주민들이 하지 마. 그렇죠. 네. 하지 마. 후보들은 또 안 할 수가 없고.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는 법으로 만들어서 기구와 제도와 법으로 받침되지 않는 한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MB가 4대강 할 때 4대강 그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때. 그렇죠. 네. 4대강 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5년 내내 그것만. 왜 MB식으로 이 정도도 하면 안 돼요? 빨리 해야 될 거면 지금 시간이. 지금 의석수도 175석이나 있는데 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이제 관료기구의 하나의 이슈는 관료기구는 이제 한번 만들어지면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 에너지 고속도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4대강 같은 사업은 저도 4대강을 그렇게 빠른 시간에 완성한 것은 그 당시 정권의 대단한 노력과 집중력과 힘인데 그 이후에 끝없는 논쟁이 뭡니까? 이 사업을 왜 했냐? 환경 파괴다, 녹조 라떼다, 시끄럽잖아요. 결국은 대규모 발전소를 지방에 지어서 그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자는 건데 이 사업의 핵심이 그거를 국력을 집중해서 초고속으로 한다. 누구를 위해서? 수도권을 위해서? 예, 이런 논쟁이 깔려 있고요. 빨리 준공되더라도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개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서남해안권의 대규모 해상 풍력은 상당히 어려워요. 자, 아까 봤잖아요. 동해안의 석탄 발전소의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정부를 믿고 열심히 지었고 돈을 투자했는데 송전 개통이 안 생겼죠. 그래서 막 소송을 하니 많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부가 약간 입장을 바꿨어요. 개통이 준비될 것 같지 않으면 너 하지 마 이거예요. 그 관료 입장에서 되게 편리한 스탠스인데 이제 해상 풍력하는 사람들은 죽겠어요. 뭐냐? 해경 현치 같은 거네요. 내가 여기다 발전소를 짓고 싶은데 그럼 몇 년까지 개통을 만들어 주겠다고 정부가 확약을 해야 되는데 정부 확약을 해주지는 않아요. 네가 알아서 리스크 테이킹 해가지고 발전소를 지어. 근데 언제 개통이 생길지는 나는 모르겠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지금 대규모 해상 풍력들은 안 그래도 뭐 비싸다, 뭐 중국하고의 어떤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녹록하지 않을 뿐더러 이 개통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 자체가 쉽지 않고 불확실하니까 비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성공적으로 했던 거는 정부가 20년, 3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테크노크라트들이 계속 부지를 확보하고 짓고 개통을 붙이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업이 확실하니까
연속성이 보장되니까 비용이 떨어졌던 건데 현재는 특히 해상풍력은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특별법은 나왔고 이제 기구가 나오고 보완 대책이 시급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는 이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도매 시장 가격도 받고 REC 가격도 받아요. 이거 합치면은 한 200원쯤 되거든요. 너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너무 돈을 잘 버니까 이 뭐라 그럴까? 경제적 비합리성이 생기는 거죠. 재생에너지라는 것을 처음에 유럽이든 어디든 간에 보조금을 주고 이 사업자들을 서포트했던 거는 이들이 투자의 최소 수익만을 받으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한 은행 이자쯤 돼요. 약간 더 높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REC가 특히 이 인증서가 너무 가격이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니까 이제 이 전기를 아리백 기업한테 주지 않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시장에 그냥 남아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이제 고정가 계약 위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 작업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당장 재생에너지의 사업 수익성은 떨어지고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투자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초과 수익 문제를 일단 고정가 계약 위주로 바꾸면서 비용을 낮춰주기 위해서 제도 개편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좀 쉽게 한다든지 대규모 개발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의무적으로 지붕 태양광이나 공장 주차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때 서포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급을 늘릴 건데 과연 그럼 10기가를 연 10기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느냐? 녹록진 않아요. 녹록진 않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제도 변경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지금까지는 사실 내가 전기를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하면은 한정이 다 사줬고요. 거기에 REC 비용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죠.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 번 하면 계속한다. 네. 최근 한 4, 5년은 굉장히 이 사업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초과 수익을 거두게끔 그것도 뭐 10기가, 20기가 규모의 발전소들이 초과 수익 거두게끔 할 수는 없으니까 경쟁을 유도하는 체계로 바뀌고 있고 시장 경쟁 체제는 2028년 정도 되면 완전 자리 잡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소는 경제성이 현재 없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수소를 너무 띄웠는데 네, 결론은 수소는 경제성이 너무 없고 지금 우리가 비싸다고 하는 해상풍력이 한 3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 200원이고 원전은 한 100원 언더로 전기 생산하고 있고 태양광은 150원에서 200원 사이인데 수소는 지금 400원에서 500원이에요. 이걸 전기 만들면. 네,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소규모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장 5년 안에 이것이 에너지 문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넘어가겠습니다. LNG. 그래서 이제 이런 앞에 것들을 쭉 정리하면 당장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이렇게 열기가 있죠. 열망이 있죠. 그래서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한다. 재생에너지 위주로 에너지 시스템이 다 바뀌겠구나.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안 바뀌느냐? 이 그림을 잘 보면 이게 어제 그림인데요. 어제 전력 수요가 한 86기가 정도가 피크였어요. 그런데 태양광이 요 분홍색, 빨간색이거든요. 네, 거의 발전량이 별로 없었죠. 왜냐? 전국에 비가 왔으니까. 그 나머지를 다 뭐가 메꿨습니까? 노란색이 줄었다, 커졌다 하면서 다 메꿨죠. 이게 LNG 가스 발전이에요. 원자력은 출력이 일정합니다. 원자력은 이걸 늘린다고 해서 이 위에를 커버할 수 없는 거고요. 석탄 발전 우리가 굉장히 사라져야 할 놈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혼냈지만 얘가 원자력 이상으로 전기를 받쳐줬죠. 네.
그리고 가스 발전은 심야에도 일부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필요할 때 전기를 많이 공급했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망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투자를 하고 막 발전기 늘린다고 해서 이 그림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바꾸는 데는 적어도 10년, 15년,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너무 우리가 흥분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이건 아까 장마철 그림이고 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빨간색과 분홍색이 엄청 커졌죠. 네. 봄이에요. 빨간색은 뭔가요? 요건 이제 같은 태양광인데 그 거래된 시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분홍색 다 태양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마철하고 이제 비교하겠습니다. 장마철은 지금 날씨가 덥고 습하니까 전력 사용량 자체가 많아요. 에어컨 전기들을 많이 쓰니까. 근데 봄, 가을은 에어컨을 안 켜죠. 봄, 가을에는 우리가 전기 수요가 피크가 70기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전기 수요는 뚝 떨어졌어요. 특히 이건 주말이니까 공장도 노니까 전기를 별로 안 쓰는데 햇빛이 좋으니까 태양광 전기가 엄청 나와요. 그러면은 다른 발전기를 막 줄여야 돼요. 석탄은 지금 이날 전기를 얼마 생산했느냐? 10기가로 생산 안 했어요. 장마철은 거의 30기가 생산하죠. 석탄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서자 취급받고 있어요. 어떨 때는 왕창 줄였다, 어떨 때는 늘렸다 이러고 있고. 가스도 많이 줄였지만 잘 보면 원자력도 줄였어요. 태양광이 너무 많으니까 원자력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태양광이 전체가 한 20기가 되는 날 시점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계속 보급을 많이 한다. 그럼 태양광 많이 보급되겠죠? 그래서 태양광 양이 30기가가 아니고 60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빨간색이 노란색, 초록색, 갈색을 다 뚫고 내려와요. 그리고 원자력도 뚫고 내려와요. 그리고 태양광이 더 늘어난다.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어떤 식이 되느냐? 태양광이 다 100% 차지해버려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런 시간대가 있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원자력 중단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원자력을 끄든지, 태양광을 끄든지, 둘 중에 하나 꺼야 돼요. 근데 이건 기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슈인 게, 원자력을 끄는 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원자력은 끄는데 돈 들고, 켜는데 돈 들고,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설비에 충격을 주면 수명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태양광은 인버터 스위치 끄면 끝나요. 그냥 간단하거든요. 근데 태양광을 끄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말이야 이 태양광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내 태양광을 꺼라 그래서 내 수입을 차단하는 거야? 보조금을 줘야 되겠네요. 보상금을. 그래서 유럽은 태양광과 풍력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전체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데 지장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발전 제약 혹은 발전을 차단합니다. 차단을 하고 적정한 메커니즘에 따라서 일부 보상을 해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보상 체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어요. 왜 없느냐? 한전 독점 체계니까 한전은 독점권을 받는 대신 모든 발전기의 전기를 다 사줄 의무가 있어요. 한전은 법적으로 모든 발전기 전기를 다 사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제 각 발전기들이 불만이 막 쌓이는 거죠. 아니, 전기 사준다며. 근데 원자력, 석탄, 가스 이런 발전소들은 한전 자회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꾸려가고 시장 메커니즘, 연료비 이런 걸 가지고 경쟁시켜서 꾸려가는데 그 구조에서 벗어난 재생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전체적으로 앞뒤가 잘 안 맞고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개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이슈가 그거예요. 한전 독점 체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방향과 안 맞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 논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논의냐면 시끄럽긴 한데 혜택은 다음 정부가 다 누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안 했어요. 엄청 늘어요. 그렇죠.
이걸 더 방치하면 아까 같이 이제 얘가 뚫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김성환 장관 후보자는 이 뚫고 내려오는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에너지부 예. 친환경으로 예. 그러니까 그러한 변화가 예상이 되면 그에 맞게 이제 제도 개편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봄, 가을은 전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문제고, 여름하고 겨울은 전기가 부족해서 문제고, 그 와중에 AI 데이터 센터들은 이제 새롭게 전기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라는 게 뭐냐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으로써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과 좀 맞지를 않고 그 전환기에 뭔가 적절한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이 노란색 가스 발전이라는 거예요. 가스 발전은 왜 그러느냐? 투자비가 제일 싸거든요. 같은 발전기 중에. 1기가짜리 발전소 짓는데 원전이 지금 한 8조 들어요. 시설 투자비가. 가스 발전소는 1조가 안 들어요. 8분의 1. 대신에 연료비가 비싼 거죠. 가스는 연료비가 무지 비싸고 원자력은 연료비가 싼 거고. 원료비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비교도 안 돼요. 그 원자력 전기가 단가가 60원에서 90원 사이인데 이건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연료비는 그중에 10원이 안 됩니다. 가스는 연료비가 100원이 넘어요. 네. 비싸면 200원도 넘어요. 그리고 가스는 연료비가 문제가 우리가 통제를 전혀 못해요. 100% 수입하니까. 근데 우라늄은 장기 계약으로 들여오거든요. 어느 정도 통제가 다 돼요. 그래서 이 가스가 생각보다 오랜 세월 중요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래프에 이러한 그림이 그려질 텐데 자주 노란색으로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가스가 각광받고 있고 가스에 대한 전망들이 2, 3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가스가 더 오랫동안 필요하다. 그러면서 슬픈 이야기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에너지 관련돼서 에너지 현실주의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렵다. 1.5도 온도 상승 목표 이미 실패했고 2도도 곧 현재 예상은 2030년 정도 되면은 2도 넘어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영향을 우리가 지금 날씨를 겪고 있죠. 엄청 더웠다가 엄청 비가 왔다가. 근데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딱 그 며칠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느끼는데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가을이 오면 싹 없어져요. 기후위기 논란이 싹 없어져요.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좋으니까. 네, 날씨가 좋으니까. 그래서 추우니까. 이 기후위기가 정치 의제가 되고 정당으로 이게 모이고 세금과 제도로 개편되고 백업되는데 통상 20년이 걸려요. 유럽은 그게 어느 정도 왔는데 왜 그러냐? 유럽은 눈앞에 보이던 만년설이 녹아 없어지고 내가 가던 리조트가 더 이상 못 가. 유럽이 옛날에는 한여름에도 스키를 탔어요. 알프스 올라가면 스키 탔는데 지금은 스키장에 안 해요, 이제. 눈이 다 녹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체감하는 거예요. 기후위기가 실존하는 문제고 심각하구나. 그리고 위도가 높아질수록 평균 기온 곱하기 2배, 3배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극지역은 온도가 8도 올랐어요. 평균. 8도. 네. 그러니까 이제 위도가 높은 유럽 쪽은 인식이 강한 거고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하게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기 쉽지 않죠. 정책적으로. 근데 LNG 발전소에 대한 이제 이용률은 아까 11차 계획에서 봤지만은 미래에 떨어지니까 그러면 발전소는 지어놓고 이 발전소는 필요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기존 원전 수명 연장한다. 재생에너지 투자한다. 개통을 늘린다. LNG 발전소는 봄, 가을에 필요하니까 짓는다. 여기 뭐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ESS 한다. 다 투자예요. 그럼 돈을 누가 내겠어요? 민간 투자를 주면은 투자에 대한 보상을 확약을 해야 되니까 전기요금 오를 거고 정부가 재정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지금 정부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정 적자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발행하든지 세금 인상하든지 유럽은 어떻게 했느냐? 두 건 다 갔어요. 영국은 민간 투자자 끌어들여서 전기요금 높였고 다른 나라들은 정부 재정을 넣으면서 세금을 높였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게 눈에 보이는 길이에요. 예. 근데 이제
피하기가 어려운 길인 거죠. 속도의 차이만 있지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제가 이거 왕창하겠네요. 네. 그래서 결론으로 이상과 현실의 간격이 시험지 너무 커요. 탄소 중립, 경제 성장, 균형 발전 이게 핵심인데 이 정부가 주창하는 핵심인데 세 마리 토끼 잡. 예, 예. 이걸 지금은 동시 달성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돌아오면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산업 단지를 지방에 만들어서 경제 성장하겠다예요. 예, 그건데 첫 번째 탄소 중립과 아리백을 살펴보면 어쨌든 우리는 여건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정학적 현실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존 시스템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고도 성장기 제도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도 시스템 체제 전환을 해야 되고 이게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테마지만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미안한 얘기, 죄송한 얘기지만 문재인 정부 때 실책이 반복될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이걸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숫자 늘리는 태양광 늘려, 뭐 풍력 늘려 하면서 막 달렸는데 결과가 숫자를 늘리는. 네. 결과가 뭐냐? 더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중국은 그때 중국이 지금 중국보다 훨씬 약했어요. 그때 우리가 제대로 중국하고 경쟁하려고 준비했으면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뭘 준비했어요? 친환경인들? 이러한 제도를 개편해서 제도 개편을 해서 에너지가 수출 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전기요금이 올라도 전 국민이 야 우리가 탄소 중립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함을 추구하면서 지방을도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만들어 놓고 전기요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뭐 요금을 늘려서 더 지원합시다. 크게 무리가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꺼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 얘기는 7년 전에 했으면 지금보다 더 나았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안타까운 게 그때 우리가 정부가 뭐에 집중했습니까? 탈원전에 집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탈원전, 그 다음에 수소 경제 두 개 다 지금 와서 뭐예요? 헛짓거리, 힘 뺀 거, 힘만 낭비해, 정치력만 낭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거나 말이 있잖아요. 2030년, 31년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국민들하고 솔직한 대화를 해야 되고 고도 성장기 제도에 의존해서 관료들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단기 성과 내려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에너지 요금인데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과 아리백은 새로운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네, 대신에 이 투자와 요금 인상으로 수출 경쟁력을 올려야 되고 그 투자와 요금 인상이 국민들의 소득 증대와 지방의 소득 등대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의 아리백 산단이라는 컨셉은 선명하고 좋아요. 근데 그 선명한 컨셉 뒤에 수없이 많은 기존에 안 맞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정비하고 이렇게 가지를 쳐서 돌아가게끔 하는 흐름 만드는데 저는 2, 3년 걸릴 거라 봐요. 다행히도 지금 국회 과반 이상이니까 행정부가 열심히 이거를 논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하면은 3년 안에는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골든 타임. 지금 되게 중요한 좋은 타이밍이고 윤 정부는 이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균형 발전과 국제 경쟁의 하나의 그 딜레마가 있는데 자 수도권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예요. 예, 우리나라 수도권만큼 살기 좋은데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이 몰리고 집값이 비싸요. 근데 집값이 비싸고 모든 게 비싸지만 사람이 계속 몰려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해치면 그건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균형 발전과 국제 경쟁력은 같이 봐야 되고, 뭐 저는 하나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상당히 균형 감각이 있고 저는 실용적인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여러 가지 딜레마를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맨 처음 페이지 돌아가서 에너지 고속도로와 지방의 아리백 산단을 만들자는 이 계획이 저는 현재는 이 그림에 바로 너무 달려가면 오히려 부작용이 걱정되고 점진적 변화, 하지만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두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